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저는 장례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장례지도사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시골병원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이 그렇듯 업종의 특성상 격일로 근무를 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날은 새벽 근무를 하는 날이었고, 주야가 바뀌는 탓에 너무 피곤했던 저는 근무 중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든지도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너무 놀라서 시간을 보니까 어느덧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었죠. 여보세요. 비엣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여기 요양병원인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인의 가족으로 보이는 분의 전화였는데요. 저는 출동을 위해 병원의 이름과 고인분의 성함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알려주신 병원의 이름을 내비에 검색했는데 그 검색 결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병원이라 그런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주소를 불러달라고 한 뒤에 그 주소를 찍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약 5분 전쯤 저는 아까 전 그 번호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입구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 마저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입구에 도착한 후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전등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았고 간판불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간판불이라도 켜두는데 말이죠. 저는 주차장에 앰뷸런스를 대놓고 카트를 꺼내 입구로 향하던 중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몸이 으스스 춥고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기척도 하나 없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병원 같은데 이러고 있는 제 자신조차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차량 라이트에 비친 입구에 세워진 한 자전거가 보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것처럼 잔뜩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은 저는 바로 앰뷸런스로 향한 후에 혹시 내가 주소를 잘못 찾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받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일부러 누군가 장난을 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 번호를 저장해서 카톡 친구를 확인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혹시 내가 귀신한테 홀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장례식장에 돌아온 저는 밤새 오싹한 기분으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퇴근 시간이 약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까 그 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번호를 저장해놨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죠. 그 네 글자를 보곤 얼마나 떨리던지 어렵사리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 그대로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그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만 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무서운 건 그 문 닫은 폐요양병원 앞에 있던 저를 그것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소름이 돋아 근무가 끝난 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가호에서 무언가에 홀린 걸까요? 지금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이야. 우리 집이 좀 구석진 곳에 있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살기 좋은 동네였어. 그 중에 한 명으로 한 재수생 누나가 있었어. 제대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학을 2번 정도 떨어진 것으로 기억을 해. 그래도 그 누나는 언제나 주위에 밝은 모습만 보여줬어. 그리고 나도 어렸을 당시에 되게 애교가 많은 편이라서 누나와 많이 친했었어. 그래서 집에도 자주 놀러 가는 편이었지. 누나는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좀 낡긴 했어도 혼자 살기엔 넓은 집이라 누나가 좀 적적했는지 나를 자주 불러줬어. 누나 집에서 같이 라면도 먹고 낮잠을 자기도 했어. 그럼 지금부터 일이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말해줄게. 그날도 난 학교가 끝나고 누나네 집으로 놀러를 갔어. 근데 이상하게 불이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동네가 좀 구석진 곳에 위치해서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놔야만 했거든. 그래서 누나가 어디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혼자 놀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날에 가봐도 계속 불이 꺼져 있는 거야. 며칠 동안 계속 불이 꺼져 있어서 난 누나가 집에 한동안 안 들어온 줄 알고 청소라도 해줄 생각이었어. 평소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집엔 형과 나밖에 없었거든? 하지만 형은 게을러서 내가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대충은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누나가 숨겨놨던 비상키를 꺼냈어. 누나가 좀 덜렁대는 편이라서 열쇠를 자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열쇠 하나를 숨겨놨었거든. 그리고 난 그걸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범죄지만 어린 내가 뭘 알았겠어. 하여튼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날 덮쳐왔어.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맡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온다고 해야겠지?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고 바닥에는 곰팡이가 핀 음식들이 가득했어. 그때가 겨울이긴 했지만 집안에는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어서 음식이 빨리 상했던 것 같아. 하여튼 나는 우선 음식들을 봉투 큰 곳에 모두 모아 밖에 놔두고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 그러자 냄새가 좀 빠져나가는 듯 하더라. 그래서 바닥을 닦기 위해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어. 그리고 그때 본 상황은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때 나는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보았어. 동네가 구석져서 화장실에 창문 같은 건 없었거든. 한마디로 암흑이었지. 그래서 입구 옆에 있는 스위치를 더듬거리며 찾아 불을 켰어. 그렇게 불이 켜지고 내가 본 건 부패가 되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누나의 시체였어. 위에 있는 하수도관을 줄과 연결해서 목을 매달고 있는 누나가 내 바로 앞에 있었던 거야. 그 예쁘던 얼굴이 부패가 시작되어 징그럽게 변해 있었어. 지금도 그 누나의 얼굴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 거기다가 고개를 밑으로 내려 마치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거든. 난 지금도 겁이 많은 편인데 어릴 때였으니 바로 기절하고 말았어.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생전 처음으로 시체를, 그것도 가족처럼 친했던 누나의 자살한 모습을 보았으니까 정신적 쇼크가 심해서 말조차 하지 못했어. 진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후에 퇴원할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온 후 난 누나가 살던 집 앞을 잘 지나다니지 않았어. 가더라도 누군가와 꼭 같이 지나다녔거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그곳이 무서웠어.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줌마 한 분과 그 밑에 아들 2명이었어. 한 명은 우리 형과 동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보다 1살 어렸어. 나이대가 비슷한 데다 같은 동네에 사니까 우린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 같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엄청 친해졌지.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척해지는 거야. 처음에 형은 보통 체형에 동생은 좀 통통했는데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형은 점점 말라서 마른 체형이 되어버리고 동생은 그 귀엽던 볼살이 쏙 빠져버렸어. 그리고 그 형이 너무 힘들었는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꺼냈어. 밤마다 꿈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너무나 무섭다고 말이야. 난 직감적으로 그 죽은 누나라는 걸 예상했어. 내가 어렸을 땐 TV를 보면서 귀신이 있다고 믿었거든. 물론 지금도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귀신을 믿고 있어. 하여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기 싫었던 그 누나의 집으로 형의 간곡한 부탁에 하룻밤 그 집에서 자게 됐어. 부모님도 그런 일이 있던 후라 반대했지만 어렵게 허락을 받고 자게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내가 왜 갔는지 후회가 돼. 하여튼 결국 그 집에 가서 밤이 찾아왔어. 그 형과 동생은 무서워서 잠 오는 걸 참으면서 안 자려고 했지만 어린 나이에 잠 오는 걸 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골아 떨어졌어. 아마 그때가 내 인생의 최대 실수였던 것 같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내 꿈이 시작한 건 내가 누나를 발견하고 기절하기 바로 직전 누나를 발견했을 때 장면이었어. 꿈속에서 난 움직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죽은 누나의 눈동자가 움직이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거든. 난 이게 꿈인 걸 알고 두려움을 쫓아내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 누나의 눈은 마치 나를 원망하고 있는 듯한 눈이었는데 그때의 눈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 그리고 갑자기 누나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진짜 바람에 흔들리듯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동작이 커지면서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공포에 젖어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꿈이라서 그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근데
갑자기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풀렸지만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미친 듯이 문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어. 그렇게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는데 누나가 화장실 바로 문 앞에 서서 벽을 향해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 너무 무서웠던 나는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그때서야 나는 꿈에서 깨어났어. 진짜 온몸이 식은땀으로 푹 젖어 있었어. 나는 주위에 형과 동생 그리고 아줌마가 보여서 바로 잠을 깨웠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깨운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처럼 악몽을 꾸는 듯 했거든. 그렇게 아줌마와 형 그리고 동생은 정말 고맙다며 나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 나도 당연히 함께 울었고. 그런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처음엔 아무도 몰랐지만 그나마 어른이었던 아주머니가 눈치채셨어. 바로 가스가 새고 있는 거였어. 아줌마는 우선 창문과 문을 모두 열고 환기를 시작했고 가스가 어디에서 새는지 찾기 시작했지. 당연히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선에서 발생한 거겠지만 그 선이 워낙 길어서 찾고 있었어. 그 선이 긴 이유는 그 집은 가스통을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에 가스통을 두고 바로 옆 부엌으로 선을 연결해뒀거든. 나는 그때 마침 꿈속에서 누나가 화장실 문 앞에서 뭔가를 하던 게 생각이 나서 바로 화장실 앞으로 달려갔어. 내 예상대로였지. 그곳에 있던 선은 무언가에 찢기듯 찢어져 있었어. 와, 진짜 이때 소름이 돋던 건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가족은 이사를 갔어. 나도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그 동네에선 아직도 가까워. 그래서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돌아올 땐 가끔 그 집 앞을 지나서 오곤 해. 내가 조금 있으면 대학생인데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그 집엔 누가 사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한 번은 꽤 용하다는 무당이 온 적이 있는데 그 무당이 방문 한 번 딱 보더니 그대로 도망갔다고 하더라. 제 나이는 38살이고요. 경기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어릴 때하고 20대 초반에 죽고 싶을 정도의 이유 없는 아픔을 겪어 이렇게 제보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산 문현동에서 거주를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약 12년 정도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집에서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다가 어린 마음에 제가 어리광을 부리면 항상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말 안 들으면 옆방에 있는 귀신이 잡아간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할머니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5에서 10초 사이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리까지 내려오는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나서 저의 두 다리를 잡고 끌고 가는 도중에 꿈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이 똑같은 꿈을 10년 이상 동안 꾸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남 진주로 이사를 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도 진학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21살 2004년도에 아는 형님의 결혼식을 다녀온 후로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다녀오고 약 한 달 뒤부터 갑자기 누군가가
송곳으로 등 전체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따끔거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등이 따끔거린다고 시도 때도 없이 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2, 3주가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등 통증이 사라진 후부터입니다. 평소처럼 운동을 시작하려고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엄청난 두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통 따위는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했고 이렇게 약 2, 3주간 반복이 되었죠. 하지만 괜찮아질 줄 알았던 두통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두통약을 3, 4시간 간격으로 섭취하며 하루하루 지내왔지만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아파왔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한 뒤에 머리 부분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 의사는 왜 아픈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의사 소견에 답답한 마음만 더해갔습니다. 아픈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점집을 2군데나 같이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에요. 그렇게 한 점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들어가서 앉으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아이고도야, 네가 내 집에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너 혹시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다녀왔지? 부모님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집 무당과는 사전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예약만 잡고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기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니까 웬만해서는 장례식장은 가면 안 되고 결혼식장도 안 갔으면 한다. 하지만 굳이 가야 된다면 철저히 본인 방어를 위한 준비를 해서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결혼식장에도 잡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는 지금 잡기에 씌었으니까 굿을 해야 한다며 굿을 권하더라고요. 덧붙여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제가 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고 빨리 굿을 해야 한다며 막 계속 권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부모님과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에 다른 지역의 점집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앞에 다녀온 점집 무당이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참, 기억나는 게 있어 덧붙입니다. 초반에 두통이 시작될 시점에 친구가 집에 놀러와 같이 하룻밤을 자는데 그때 친구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통에 시달리던 저는 뒤척이다가 몸을 옆으로 기울여 친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친구가 옆으로 누워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곤 갑자기 씩 웃으면서 그 친구의 손이 점점 제 목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때 눈이 확 떠지면서 아, 내가 가위에 눌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친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친구는 천장을 바라보며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심하게 아픈 뒤로 악몽을 자주 꾸게 되었습니다. 그 악몽 중 16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제가 불이 꺼진 화장실에서 외출을 하기 위해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리 손질이 끝나고 제가 거실로 나가려고 한쪽 팔과 절반의 몸통이 나가는 순간 갑자기 확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반이 끼어 있으니까 반은 거실이 보이고 반은 불 꺼진 화장실 안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너무 아파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열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딱 잡는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안쪽을 봤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나랑 같이 가자. 입이 귀까지 찢어진 나랑 채 같이 가자. 제 팔을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하며 폴짝폴짝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어떻게든 화장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겨우 빠져나온 다음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단 오른쪽 손이 너무나 아팠고 제가 옷을 입고 샤워를 한 것처럼 다 젖어 있던 거예요. 이 꿈을 꾼 후로 제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부적 같은 것도 써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부산에 계시는 고모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니 대구 팔공산에 용한 무당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 터 좀 봐달라고 하고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시간 여비를 마치고 팔공산에 계시는 무당이 터를 한번 둘러본 뒤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저를 보고 앞선 점집에서 무당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하루빨리 구술해야 한다며, 그리고 조상들도 노했다면서 말이죠. 이에 저희는 믿져야 본전 아들이라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냐며 서둘러 구슬할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굿하는 당일이 되었고 아침부터 시작된 굿은 약 10시간가량 계속되었고 굿하는 순간에도 저는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굿을 하면서까지 너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굿이 딱 끝나자마자 신기하게도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너무 아파 죽는 게 나을 정도다 싶은 그 정도의 통증이었는데 말이죠. 병원에서조차 원인을 알 수 없던 병이 굿 한 번으로 고쳐진 겁니다. 하지만 굿이 끝난 바로 며칠 뒤에 저희 집 강아지가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에 방문했던 점집 무당이 한 말이 불현듯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살면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요. 저는 정말 소름이 끼치는 한편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 대신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 저희 가족은 좋은 담요에 강아지를 감싼 뒤에 저희 집 뒷산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굿을 한 16년 동안은 아픈 적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2009년 좋은 직장인 경찰 공무원까지 합격하면서 경기도에서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겪고 난 뒤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경찰관 생활 중 변사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에 나가 변사체와 마주칠 때면 갑작스럽게 두통이 찾아온다는 점, 그리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굳이 가게 된다면 제가 남들보다 훨씬 더 유별나다는 겁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다녀온 뒤에는 제 차량과 옷, 그리고 제 몸에 항상 소금을 엄청나게 뿌리게 되었고 집에 들어가기 전 꼭 번화가 사람 많은 곳에 3군데 정도는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서 옷을 다 벗고 세탁기에 바로 집어넣은 뒤에
샤워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기에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럼 제가 겪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를 뵈러 부모님 그리고 외사촌 형들과 시골에 자주 갔어요. 참고로 시골집은 산골인데 그러다 보니 집도 많이 없고 사는 사람도 많이 없는 그냥 깡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골에 살던 아이들은 다들 도시로 떠나고 학생들도 도시 읍내로 이사가다 보니 근처 학교는 아주 오래전에 당연히 폐교되었고요. 그런데 그 폐교가 저희 할머니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서 사람도 몇 명 죽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폐교에는 농약병 같은 것도 널브러져 있고 교실마다 칠판에 귀신이 있다, 죽는다, 오지마, 살려줘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써 있었답니다. 그 외에도 거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희는 사촌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시골 가는 길에는 기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할머니 댁은 전라북도 정읍으로 기차를 타고 정읍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참고로 버스가 하루에 한 3-4대밖에 안 옵니다. 그날 저희는 막차를 탔고 버스엔 저희 가족들밖에 없더군요. 아무래도 시골이라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는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바깥 풍경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시골 냄새도 느끼고 어렸지만 저는 그 시골 특유의 냄새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시죠? 그 시골에서만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쾌한 냄새요. 그렇게 약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른들은 자고 있고 애들은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 창문을 살짝 열어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풀숲 쪽에서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게 뭐지? 조금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그것은 풀숲 사이로 머리만 빼꼼히 내민 산발의 여자였어요. 저를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군요. 너무 놀라 심장이 진짜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겠더군요.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떠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야, 있긴 뭐가 있어. 아깐 잘못 본 걸 거야. 여기는 달리는 버스 아닌데 하며 혼자서 머리를 쇠뇌시켰죠. 그런데 무서운 걸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저는 살며시 용기 내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당시 버스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아까 봤던 그 여자가 고개를 제가 보이는 쪽으로 돌려 고정한 채 버스와 같은 속도로 이번에는 귀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긴 산발머리에 하체는 상체에 비해 많이 길었고요. 옷은 누더기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래도 기절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더군요. 어이구,
우리 코비가 어제 많이 졸렸구나. 버스 안에서 잠들어서 아빠가 너 업고 방에 들어왔어. 그렇게 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해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들도 있으니까 그 귀신이 근처에는 오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되게 무서웠지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밥도 먹고 사촌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지금보다도 더 어렸지만 사촌들끼리 모이면 어린애들끼리 무슨 그렇게 큰 용기가 생겼는지 다 같이 할머니네 집 근처 폐교를 가보기로 했어요. 사촌 누나 2명, 동생 4명,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삼촌. 그런데 삼촌이라고 해봐야 어른은 아니었고 고등학생 정도? 하여간 저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사촌들도 많고 또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폐교 체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생들도 가는데요. 사실 나 무서워서 안 갈래, 집에 있을래 이러면 같이 못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그냥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폐교를 잠시 설명해드리자면 학교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복도가 일자로 길게 뻗어 있고 그 복도 왼쪽으로 교실이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무 바닥으로 된 긴 일자 구식 학교 같은 교실이요. 하여간 키가 제일 컸던 삼촌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누나들과 동생들이 뒤따랐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삼촌이 얘들아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별거 없다. 집에 가서 감자나 먹자. 에이, 시시해. 그렇게 폐교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중간 정도 걸었을까요? 삼촌이 지나가고 누나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동생들이 지나간 뒤 갑자기 과직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에 구멍이 뚫리면서 제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구멍이 크게 뚫리지는 않아서 허리 정도까지만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일단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손을 올리고 상체를 들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제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엄청난 힘으로 제 발을 막 당기더라고요. 저는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아서 삼촌! 삼촌! 하며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발은 닿지도 않고 허공에 발버둥 치고 있지 정체를 모르는 무언가는 계속 다리를 잡아당기는데 너무 무서워서 삼촌이라는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삼촌은 다 커서 그랬는지 몇 번 힘을 주더니 저를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촌은 저를 업고 동생들과 다 같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저는 삼촌 등에 엎여있는 채로 폐교를 나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씩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한복을 입고 너무나도 긴 산발머리를 한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비웃듯이 쓴웃음을 지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치르고 돌아와서 삼촌이 할머니께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늦었던 터라 많이 혼나진 않았고 다들 일찍 자라는 할머니의 호통에 다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발목이 욱신거려 봤더니
단순히 긁힌 자국이 아니라 여자의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 있는 겁니다. 진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이 손톱 자국을 할머니가 함께 봤는데요. 그 자국을 본 할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이건 안 되겠다. 한번 거기에 가보자 해서 함께 폐교에 갔어요. 그런데 폐교 입구에는 볏짚과 트랙터들이 널브러져서 들어가기 어렵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거기 근처엔 가지 말라니까 기어코 가서 사고를 치냐? 절대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얼마 뒤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은 제 생애 최대의 공포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건 과장 없는 100% 실화임을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2005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학급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런 게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들만 모여서 떠나는 간부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는 이 간부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학년당 거의 13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반의 회장과 부회장이 모이니까 불참 인원 빼곤 거의 30명 정도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모여서 큰 관광버스를 타고 간부수련회 장소로 출발을 했고 정확히 지역이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흡사 군부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는 초록색 울타리 안으로 모여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었고 대략 6명에 하나씩 컨테이너를 배정받았습니다. 컨테이너 밖으로 화장실과 수도가 등이 있었는데 썩 낙후된 시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간부수련회라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비교적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통제가 거의 없었다랄까? 그렇게 수련원에 도착한 이후에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사륜바이크도 타고 그런 즐거운 활동들을 하다가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다른 반 아이들과 컨테이너에서 핸드폰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3학년 형들은 밖에서 RC카 같은 걸 가지고 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3학년 전교 학생회장 형이 숙소문을 벌컥 열더니 그 방 중앙에 피자를 던져놓으면서 얘들아, 이거 저녁 간식이다. 맛있게 먹고 정리 잘하고 그리고 내일 일정 있으니까 적당히 놀다 자. 실컷 간식을 먹고 나니 시간은 자정쯤이 되었습니다. 다른 컨테이너에도 불은 켜져 있었는데 아까보단 사뭇 조용해진 분위기였죠. 그때 같은 방에 있던 다른 반 회장 아이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담력 테스트 삼아서 아까 서바이벌 하던 곳 거기 한 바퀴 둘러보고 올까? 당시 서바이벌장이 시가지 전투를 재현해 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나름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심심했던 차에 다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다른 방 컨테이너 불이 서서히 꺼져갈 무렵 저희는 숙소를 벗어나 서바이벌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 촌놈들이 어딜 가서 산짐승 소리 같은 걸 들어봤겠어요. 산 언덕에서 고라니 비명소리랑 올빼미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진짜 오싹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10분 정도 걸어서 서바이벌장 입구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곤 페인트가 잔뜩 묻어있는
그 건물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주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페인트인데 완전 피 같지 않냐? 열나 무섭다. 에휴, 나는 우리 숙소에 없는 거 들킬까봐 그게 더 무서운데? 그렇게 잔뜩 긴장하곤 후레쉬를 비추며 걷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시가지길 정면 저 멀리 산능성이에서 지금도 믿기 어려운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미친 듯이 다다다다다 달려오는 겁니다. 거기 있던 6명 모두는 그 소복의 여자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막 반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저는 당황한 나머지 뒤처지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공포감은 극에 달했는데 애들은 미친 듯이 뛰어 이미 한참 멀어져 있었고 저는 무서운 마음에 근처 모형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모형 건물은 시가지길에서 보면 건물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반대편은 벽돌 없이 뻥 뚫린 그런 구조였어요. 저는 1층 벽 아래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숨을 죽이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혼자 숙소로 돌아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던 중 건물 바깥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머리 위로 뻥 뚫린 창은 있었지만 차마 바깥을 볼 수가 없으니 그게 저를 데리러 온 애들인지 아니면 아까 멀리서 뛰어오던 그 귀신인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반 반장이 저를 찾으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지훈아,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지훈아.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몸을 일으켜 건물의 뚫린 창으로 바깥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친구에게 대답을 하려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제가 본 것은 길 중간에 서 있는 하얀 소복의 여자였는데요. 친구의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창 쪽을 보며 입술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진 모르겠지만 기절하고 얼마 안 되어 선생님과 아이들이 저를 찾아 깨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같은 숙소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본 것과 숙소 아이들이 본 것을 말해봤자 믿을 선생님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마도 선생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중에 전교 학생회장 형에게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수련한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야기 나눈 것을 그 형이 함께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수련원에서 과거에도 귀신을 목격한 아이가 기절하는 소동이 한 차례 더 있었나 봅니다. 도대체 그날 밤 제가 봤던 그 하얀 소복의 여자는 왜 하필이면 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아직도 그 수련원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일입니다. 친구는 거실 하나에 방 하나짜리 투룸에 살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친구에게 연락하고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네 집은 현관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으로 화장실 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신발장에서 서서 보니까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그때 친구가 볼일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똑 하고 노크를 하고
야, 너 여기 안에 있어? 그러자 안에서는 응,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들은 저는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아 친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바로 그때 소파 우측 뒤로 방 문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서 친구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왔어? 하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다소 놀란 마음으로 뭐야? 너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하고 물으면서 그럼 지금 저 화장실에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는 있긴 누가 있냐? 그리고 난 계속 방 안에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서 넌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대답까지 하더라 하며 겁을 먹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친구도 조금 의아한 거죠. 평소에 화장실 안이 습한 게 싫어서 항상 문을 열어놓는 친구였으니깐요. 이후 둘이 같이 천천히 화장실로 가서 만일을 대비하면서 서서히 문을 열었는데 그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없었음에 한번 소름이 돋았고 2차로 한 번 더 기겁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화장실 바닥에 누군가 잔뜩 돌아다닌 듯 시작과 끝을 모를 정도로 물발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다 쭈뼛 설 정도로 빈틈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었죠. 그 후로 이틀 3일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와중에 무언가에 미끌려 화들짝 넘어질 뻔했다는군요. 그래서 벽을 더듬어서 거실 불을 켰는데요. 글쎄, 바닥에는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이 돋고 무서웠던 건 이 물이 화장실부터 시작돼서 뚝뚝뚝 떨어져 거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던 친구는 그대로 필요한 짐을 싸서 근처 다른 친구네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친구는 늦은 아침을 먹고 필요한 짐들을 챙기러 다시 자기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자취방 건물 주위로 경찰차와 구급차들이 와 있더랍니다. 동네 사람들도 막 시끌시끌 모여 있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에서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친구네 바로 윗집 사는 사람이 말이죠.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네요. 바로 일주일도 안 된 얼마 전 윗집에 사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바닥에 미끌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변기에 부딪힌 모양입니다. 아마 그대로 즉사했거나 또는 서서히 죽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에 소리건 냄새건 남들이 쉽게 알아차리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자 수상히 여긴 지인이 소방서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도어락을 뜯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 친구네 화장실 천장 너머 바로 머리 위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지만 그 방을 중도 퇴실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화장실에서 들려왔던 대답, 그리고 화장실과 거실에서 봤던 그 발자국과 물자국들은 도움을 구하러 돌아다니던 그 홀령이 남겼던 흔적들이 아니었을까요?